자, 아카데미가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했네요. 네, 몸 깨우고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4일 동안 계속 노래가 잠들어 있네 불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악보가 계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네, 또 4일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4일 동안 불러보셨으니까 많이들 외우셨을 것 같아요. 네. 외우신 분들은 네, 즐겁게 한번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것들 속에 잠들어 있네 노래가 우리가 주문을 외기만 하면 세상은 깨어 노래하네. 세상 모든 것들 속에 잠들어 있네 노래가 우리가 주문을 외기만 하면 세상은 깨어나 노래하네. 이제 입에 좀 많이 붙으시죠?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자, 세상 모든 것들 속에 잠들어 있네 노래가 우리가 주문을 외기만 하면 세상은 깨어 노래하네. 세상 모든 것들 속에 잠들어 있네 노래가 우리가 주문을 외기만 하면 세상은 깨어나 노래하네. 네, 이제 저희 여는 노래 세상을 바꾸는 배움 이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저희 나눠드린 자료, 강의 자료 앞쪽에 악보가 있으실 거예요. 네. 고개 들어 떠가는 구름 넘어 빛나는 태양 비추며 반짝이는 물결 내 마음에 부는 바람 나를 닮은 세계와 세계를 남다 더 멀리 저 너머로 더 깊이 내 안으로 아름다운 세상 고귀한 사람 하늘에서 난 신들과 땅의 착한 정령도 자유롭기 위해 배우고 사랑하기 위해 익히며 춤추며 간다 홀로 또 함께 춤추며 간다 자유롭기 위해 배우고 사랑하기 위해 익히며 춤추며 간다 홀로 또 함께 춤추며 간다 홀로 또 함께. 네, 5일차
1교시 박균 선생님 모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응답 시간에 시간 관계상 조금 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색에 대한 질문은 스티브 선생님 강의로 넘기기로 하고요. 제 질문에 대한 질문 들어온 거를 먼저 답변 드리고, 그리고 그림에 대한 첫날 내줬던 전체 마음의 풍경 그림에 대한 보강 설명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 교육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상은 전생 기억이기 때문에 성인의 인식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개념 논리 교육하지 말라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그 표상은 성인의 의식이다, 혹은 죽음으로부터 가져온 의식이다, 혹은 죽은 의식이다, 이런 반복적인 표현이 보편인지학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보편인지학에 나오는 표현이라서 슈타이너가 그래서 표상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특히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정말 금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실천적인 의미는 바로 개념 학습 논리 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의 종류가 자연스럽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번역어로 번역되기를 표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멘탈 픽처, 영어 원어로 멘탈 픽처라고 되어 있고,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센스 픽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의식의 형성, 이제 살아서 경험하고 학습하고 하면서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떠올리게 되는 또 다른 상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걸 이걸 심상이라고 번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번역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영어로 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럼 멘탈 픽처하고 센스 픽처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센스 픽처는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직접 자극을 받고 현장에서 즉각 형성하는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 체험, 와중에 생기는 상인 거죠. 반면에 멘탈 픽처는 저장, 기억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장, 기억된 게 떠오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있는 거죠. 이미 지니고 있는 게 떠오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보통 우리는 그 어린 아이의 의식을 타블로라사라는 표현으로 쓰죠. 백지의 인간.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슈타이너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 뭐가 있냐면 전생 까르마가 지금 어떤 나중에 언어를 알고 학습이 돼서 떠올리는 방식의 의식으로 있지는 않지만, 언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의식 상태로 까르마를 내면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센스 픽처와 그 센스 픽처라는 자극이 들어오자마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튀어나오는 멘탈 픽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거죠. 동시에 작동을 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를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느 쪽으로 더 인도를 해줘야 되냐 하면 센스 픽처에 주목하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어떤 활력 그 자체는 상상력이라든가 창조력이라든가 어떤 사고하는 힘 그 자체는 아스트랄에서 오는 거거든요. 아스트랄에서 오는 건데 뇌에 기억되는 거, 뇌에 저장되는 거, 이건 에테르입니다. 이건 에테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잠을 잘 때 하고 죽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잠을 조그만 죽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물체가 있고, 에테르체가 있고, 아스트랄체가 있고, 자아체가 있습니다. 사구성체가. 우리가 잠이 들 때 왜 의식이 끊기냐 하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트랄과 에테르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합니다. 이 둘의 상호작용으로 의식이 발생을 한다. 물론 딴 것도 다 관여를 하지만 거의 10중 8구 이 둘의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잠을 자면 요 두 개가 경향적으로 묶이고 요 두 개가 경향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이 사이 간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벌어지기 때문에 에테르하고 연결되어 있던 아스트랄이 에테르하고 연결성이 느슨해지면서 의식이 끊기는 거죠. 그럼 의식이 끊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게 잠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죽음의 본질이나 잠의 본질이랑 동일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가 하면 이쪽을 통해서 들어갔던 정보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이죠. 이쪽에서 처리된 어떤 내용물이 기억 단백질 혹은 근육 속으로 파고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활용한 학습을 발도르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티브 선생님이 잔뜩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놓고 to be continue라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도 많은 내용이 쏟아진 수업을 하루 묵혀야 정리된 상태로 아스트랄 의식으로 들어간다고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있고 그게 수업 방법론에 적용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보가 많은 학습은 하루 묵히는 사이에 자아와 아스트랄이 협동작업을 해가지고 자기에게의 의미, 실존적 의미 이런 거로 정리를 해낸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토론을 하게끔 합니다. 이게 수업 방법 배치에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잠자는 사이에 이런 상호 교환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럼 죽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떨어집니다. 근데 영계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이 둘 중에서도 자아체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떨어지면 아직까지 아스트랄체가 남아있잖아. 아스트랄체와 자아체가 남아있는 상태를 옛날부터 사람들이 유혼이라고 부르던 거 있죠. 귀신 중에 귀에 해당하는 거. 예. 우리가 왜 구천을 떠돈다라고 할 때, 예. 아직까지 영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인간계와 현실계와 영계 사이의 어중간한 중간 지점을 떠도는 어떤 귀신의 귀라고 할 때 그 상태가 아스트랄이 아직 자아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이 육체인데 육체가 없어졌잖아요. 육체 없는 아스트랄은 욕망은 있는데 만족시킬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10배, 100배, 배가 되게 되죠. 심적 고통이 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테르의 어떤 시간 안에서 에테르의 그 운동 방향과 아스트랄의 운동 방향은 물리적으로도 실제 생리적으로도 운동 방향이 반대고 관념적으로도 운동 방향이 반대입니다. 뭐 방향성 얘기를 했으니까 기왕에 마저 얘기를 하자면 모몬영의 제의 1권이 12감각을 다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에테르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스트랄체는 밑에서 위로, 자아체는 위에서 아래로, 예. 감각체는 앞에서 뒤로, 감각코는 뒤에서 앞으로. 우리 인간의 신체를 통과하는 최소한의 6가지의
기류들이 항상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기류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일종의 에너지 기류 같은 이 스피릿들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고 심리적으로도 반대인데요. 우리의 의식이 논리성을 띠려 그러면 반드시 시간의식이 들어가야 돼요. 인간의 온갖 종류의 심리적인 다양한 어떤 분화 과정, 이거는 시제의식이 들어가지 않고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시제의식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명의 출발을 뭘로 잡는가 하면 인간이 시간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소멸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소멸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고대 문명이 이 지역의 문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추정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 이 지역에 가장 오래된 무덤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럼 무덤의 연대를 측정해 보면 무덤이 있을 때부터 문명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자, 무덤이라고 하는 건 죽음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의식적인 의례적인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의미 부여를 하고 죽음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죽음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럼 죽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즉각적인 쇼크가 옵니다. 공포. 죽기 싫다라고 하는, 소멸되기 싫다라고 하는 공포가 오고, 이게 인간의 어떤 그 근본 감정인 불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내면에서 불을 붙이는 거죠. 이게 불안이 불을 붙고 나면 이 불안과 함께 또 욕망에 대한 어떤 이 조급증이 다시 불을 붙게 되고 악순환이 굴러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거를 심리학자들은 미래 쇼크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존재는 인간뿐이거든요. 과거의 경험이 축적되는 거는, 누적되는 거는, 동물도 누적이 되지만, 미래를 걱정하거나 미래를 예상하는 일은 인간만 할 수 있다. 기대하고, 예상하고, 이런 거는. 근데 그 미래가 어느 순간에 소멸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설정이 딱 돼 있단 말이야. 이러면 이제 이 소멸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자기 방어하기 위한 온갖 심리적 기제가 굴러간단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에테르체하고 아스트랄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운동 방향이 다르다. 물리적으로. 그럼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다르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으면 에테르체는 주로 이 세 개의 시제 중에 뭐하고 관련되겠습니까? 예? 과거입니다. 왜? 뇌가 에테르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슈타이너는 뇌가 사고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고하는 이 작용, 특히 영적 사고는 뇌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비유 다른 강의에서도 자주 들었는데, 어린애들은 냉장고가 음식을 준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어린애 시에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강아지야 고맙다 나랑 놀아줘서, 뭐 친구야 고맙다 뭐 해줘서, 뭐 장난감아 고맙다 뭐 재밌게 해줘서, 이게 쭉 쓴 다음에 냉장고야 고맙다 먹을 걸 줘서, 뭐 이래요. 냉장고가 먹을 걸 준다고 생각해요. 냉장고 안에 먹을 게 있으니까. 어린애니까. 이게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유통과정을 거쳐서 요리돼가지고 그 가공돼서 들어왔다는 거 모르는 거죠. 냉장고에서 나오니까 냉장고가 먹을 걸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시가 좀 황당한 시인데, 엄마 고마워 저쩌고 아빠는 해놓고 왜 있는지 모르겠다로 끝나거든. 애들은 아빠한테는 딱 한마디만 물어본대잖아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뭐 그런 우스개로 끝나는 시인데, 그거 보면 냉장고야 고맙다. 그 심정이 이해되시죠? 냉장고야 고맙다라고 하는 심정이. 그죠? 그러니까 그 전 과정을 못 살펴보는 어린애 입장에서는 냉장고에서 먹을 게 계속 튀어나오니까 냉장고가 준다고 생각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이 머리에서 두뇌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뇌는 저장 축적하는 데입니다. 냉장고라는 거예요. 요리사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요리사가 누구냐? 스피릿이라는 거죠. 영이라는 거죠. 예. 요리사가 영이고, 그 요리사가 요리하는 과정, 그게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사고 안 하죠. 뇌는 축적했다, 송출하죠.
예, 저장, 축적, 인출 이걸 하는 게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은 뇌에서 안 나와요. 창의적인 생각, 상상력 이런 건 뇌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뇌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IQ는 높다라고 평가가 되죠. IQ는 높아져. 인텔리전스해집니다. 인텔리전스는 확실히 인텔리전스해지는데 그 다음 심리적 효과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아주 관료적이고 보수적이고 방어적이고 선입관을 중시하고 이렇게 됩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언어를 배울 때 처음에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은유적으로 언어를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 언어를 일단 익숙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는 말의 얽매이죠. 말의 얽매이죠. 자기가 어떤 개념을 어떤 의미로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거의 죽을 때까지 이 개념을 바꾸지 않고 한마디로 빨갱이나 나쁜 놈이라는 잘못 오도된 개념이 들어갔다 치자. 김일성은 악마 뭐 이런 개념을 어렸을 때 이게 딱 개념적으로 주어졌다고 치자. 평생 안 바뀌고 요거대로 딱 고정시켜 놓고 언어를 통한 소통 행위를 합니다. 그 소통 행위를 하는 동안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면 생각을 할 때도 언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식하고 소통하고 하는 동안 계속 강화가 됩니다. 계속 강화가 되기 때문에 언어는 양날의 칼인 거죠. 우리는 언어가 없으면 세계를 인식할 수 없지만 거꾸로 언어에 매이게 되면 선입관 강화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근본적인 돌아보기가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의식이 성숙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그냥 고정 틀로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걸 부처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소지장이라고 했던 거예요. 부처님이 인간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그랬거든요. 하나는 번뇌장이고 고민이라는 고민 갈등, 심리적인 고민 갈등 이런 거 감정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지장. 이거는 언어 효과입니다. 선입관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입관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어떤 이념적인 체계적 사상만을 선입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은 낱말 한 개가 다 선입관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선입관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죽고 나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스트랄이 정화가 돼야, 즉 나가 떨어져야 자아체가 영계로 가거든요. 그러면 에테르나 물체 속에 각인됐던 것들 중에서 강력하게 각인된 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생의 경험 중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경험이 영적으로 흡수가 돼서 영계로 가는 거죠. 자,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거에서 현재를 통해 미래로 흘러가는 이 화살표의 시간관념이 있고요. 거꾸로 미래를 땡겨오는 화살표의 시간관념이 있습니다. 맞죠? 이 화살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 화살표를 뭐라고 합니까? 상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억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고성체는 에테르. 왜? 뇌 속에 저장 축적되어 있는 거. 이해되시죠? 뇌 속에 저장 축적되어 있고 이 저장 축적의 도구가 일생을 통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언어라는 거죠. 뇌 속에 저장 축적되어 있는 거. 그런데 이걸 거슬러서 이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걸 중화시키거나 이걸 상쇄시키거나 이걸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이 미래에서 땡겨오는 이 상상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으로 가득 차지 못하면 교사 노릇 못한다. 수업 창조가 불가능하다. 상상력으로 가득 차지 못하면 하던 대로 루틴 만들어 놓고 매뉴얼 만들어 놓고 그대로 답습하는 거에 치중하게 된다. 그 보편인지학 맨 14강 맨 끝에 보면 교사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하죠. 상상력으로 자기를 가득 채워라. 이게 첫 번째 나옵니다. 진실 앞에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예리한 영적인 책임감을 지녀라. 이렇게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교사한테 주는 슈타인의 그 보편인지학의 마지막 당부가 이거였는데 첫 번째가 상상력으로 자기를 가득 채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사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랍니다. 아이를 교육한다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행위잖아요. 세상이란 게 뭔데? 어차피 인간에게 의미 있는 그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거지, 인간하고 상관없는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인간에게 유의미한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과 세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물리, 객관, 필연 결정되어 있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간단히 말해서 세계의 두 축 중에 한 축은 인간입니다. 세계와 인간이 마주보고 있는 거,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세계라고 하지, 객관 물리 세계가 인간하고 따로 있지 않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세계주의는 인간이죠. 세계주의는 인간인데 아이들은 미래 주인공들이잖아. 그럼 지금 미래 주인공들의 어떤 내면의 성질,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게 교육 아닙니까? 그럼 교육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미래를 창조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미래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우리가 잘하면, 내가 바라는 세상이 있다면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세상의 변화가 무력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니고 슈타이너도 똑같은 얘기했고, 저도 역시 뭐 슈타이너가 말해서가 아니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 과거로부터 저장 축적된 정보와 기억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쪽으로 추론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예측이라고 하잖아요. 앞니를 추론하는 거,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래에 미래에 목적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 영향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 이루기 위한 것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는 예지라고 하든지 한 발 더 나가면 계시라고까지 하죠. 예. 미래에서 오는 메시지, 요건 계시. 예, 과거에서 그슬로 올라가는 메시지, 예, 요거는 예측, 분석과 예측할 때 그 예측입니다. 두 개 다른 거죠. 그럼 자아체는 어디에 있나? 자아체는 현재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개 방향에서 늘 갈등하고 있는데, 결국은 균형을 잡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자아체가 하는 일이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아체가 하는 일입니다. 판단도 아스트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아스트랄 함량 자아체 영향이 반만쯤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하는 것은 자아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아체는 현재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떠받치고 있는 게 있죠. 우리의 체질, 기질, 이런 거. 예, 나한테 주어진 거. 그건 물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사고성체가 동시에 작동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자, 그럼 표상은 여기 1번 라인, 이건 2번 라인입니다. 표상은 어느 라인의 영향이겠냐 하는 거예요. 멘탈 픽처라며, 미리 저장됐던 거 꺼내는 거라며. 그럼 그 저장됐던 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슈타인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오늘날의 종교 타락했다. 왜 타락했을까? 자꾸 종교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위로해주고 그걸 매개로 해서 어떤 물질적 보상을 끌어내고 하는 식으로 세속화돼 갔는데, 그 종교의 어떤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구원이라고 하는 보상을 대비시켜가지고 강조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걸 고민을 하고 종교가 그 고민을 더 부추긴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태어나기 전에 나는 뭐였을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는 되돌아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사고한다면 우리의 시간관은 순환적 시간관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순환적 시간관을 갖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전생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생이 있었다. 그럼 전생이 있었다. 그 전생이 나한테 뚜렷한 언어적 의식으로 떠오르지는 않지만 나의 어떤 기질과 성향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우린 그런 거를 천성이라고 한다. 보통. 예.
천부적으로 받은 거, 그거 다 있잖아요. 개인마다. 천부적으로 받은 게 꼭 성질만은 아니다. 성질 기질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 내용도 있다 이거예요. 그 정보 내용이 어떤 현실의 자극에 의해서 탁 하고 튀어오르는 거를 표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멘탈 픽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 픽처는 과거에 가져온 멘탈 픽처도 있는 거고 현실에서도 반복 학습에 의해 가지고 암기하고 주입하면 멘탈 픽처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멘탈 픽처 이퀄 까르마는 아닙니다. 까르마로부터 오는 멘탈 픽처도 있는 거고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멘탈 픽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모든 종류의 선입관인데 이때 모든 종류의 선입관이라고 했을 땐 전생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저 멘탈 픽처로 그러면 우리가 후생에 뭘 가져가는가를 보세요. 한 생을 살고 개념적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했던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어떤 의식을 자체가 가지고 연계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을 때 이게 까르마로 사람 속에 스며들어 있다가 멘탈 픽처로 튀어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그래서 슈타이너가 표상은 죽음의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온 의식이다. 말 되죠? 그 다음에 성인의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지금 내가 어린애지만 전생에서는 어른으로 죽었을 거 아닙니까? 한 생을 살고 혹은 한 생뿐만이 아니죠. 여러 생을 살았죠. 여러 생을 살면서 개념, 판단, 결론 내린 것들 중에서 강력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내 까르마 속에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떠오르기는 떠오르는데 자동적으로 떠오르는데 그걸 강조하게끔 해주면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체험과 감성을 확장해 볼 생각도 안 하고 미리 단정적인 어떤 결론을 먼저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 사고가 확장될 리가 없죠. 의식이 풍성하게 형성될 리가 없죠. 예. 뭔가 나의 느낌적 느낌이 있는데 그게 맞아. 그거에 맞는 단어가 뭐지? 하고 사전 찾아가지고 딱 보고 결론 내려. 아, 이거야. 성질이 급한 것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타고나는 멘탈 픽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는데 그렇게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한테 낱말의 정의를 들려주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습니다. 시간이 뭐야? 사전 찾아봐. 제일 안 좋은 교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뭔지 자기 스스로 충분히 숙고하고 체험하고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궁리하고 하는 과정을 생각하고 시간의 사전적 의미를 외움으로써 자기가 시간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얘는 평생 시간을 모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엄격하게 설명되고 정의된 방식으로 지식을 쌓는 거, 이거는 죽은 의식을 가르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바탕은 체험과 감성이 돼야 되는데 체험과 감성이 충분히 쌓이기도 전에 내면에서 건드려진 멘탈 픽처를 어른들의 개념으로 딱 연결하게끔 해가지고 학습하게끔 하면 그 아이는 안다이 똥파리가 된다. 아, 이건 사투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백과사전 같은 거 보고 어린애들은 왜 사전 보고 어른들한테 잘난 척, 아는 척 하는 게 하나의 재미이기도 하고 또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그러니까 제가 백과사전 같은 거 보고 막 아는 척 하면 우리 어머니가 늘 애 때도 말이 많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투마치 토커티브 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뭐 일하고 있는 엄마 옆에서 맨날 백과사전에서 본 걸 뭐라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안다 이 똥파리야 이래. 나도 안다 이 똥파리 같은 놈아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안다 이 똥파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아는 척 하는 거에 길들여지고 실제 아는 건 없고 예. 그리고 선입관에 쉽게 안주하고 그러면 상상력이 빈곤해지고 사고 확장이 안 되고 예. 이런 부작용이 발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상 교육하지 마라. 표상 중심의 교육하지 마라. 근데 표상 중심 교육의 의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표상 중심 교육하지 마라는 슈타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교사로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 적용할 때는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개념, 정의, 학습, 암기 중심으로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현재 느끼고 있는 그 느낌, 감정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상상적으로 확장하도록 유도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우리가 똑같은 개념을 알고 있어도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풍성한 의미와 맥락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개인마다 천지 차이가 납니다. 자유라는 개념을 기껏해야 시장에서의 규제 없는 경쟁이라고 그 이상의 자유의 의미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어딘가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의 자유, 혹은 경제적 의미의 자유, 혹은 뭐 무슨 어느 영역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사전적으로 정의된 아주 협소한 의미의 자유, 그거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슈타이너가 말한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전혀 다른 레벨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도 있고 한계도 있는데 우리는 그 유용성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한계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개념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의식 수준에서도 개념의 도움을 받고, 그러나 개념을 떠나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의 성숙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참 근본적으로 비극이 내재되어 있다는 게,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폐쇄적인 자의식을 형성해야만 되고 할 수 없이, 왜냐하면 선입관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선입관을 가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다소 이제 넓을 수도 좁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언어적으로 자유하고 논리적으로 자유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좁게 규정하고 분석적으로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이 자기를 보는 눈하고 다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세계를 유물론적으로 본다면 자기 자신도 유물론적으로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기계적으로 본다면 자기 인생도 기계적으로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충돌하는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자기 자의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세계를 분석적이고 개념적으로 보는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아주 폐쇄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이기주의 같은 거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기주의 같은 거로 드러나게 된다. 근데 그거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데, 누구든지 그 과정을 경험하는데, 근데 그 속에 자의식이 묶여 있으면 벗어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계속 경험하게 되잖아요. 소위 부처님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탐욕이 일어나서 분노가 일어나고, 왜냐하면 탐욕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안 채워지거든. 안 채워지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화가 난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 뭐 제대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어리석으면 더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탐진치 하면서 굴러가는 이 삼독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못 빠져나오는 건 아니죠. 아, 그렇게 굴러가는구나 하고 인식하면 빠져나오는 거죠. 아, 내가 그렇게 내 의식이 돌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대자적으로 돌아보게 할 수 있는, 반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빠져나오는 걸 우리는 수행한다라고 하고, 도를 깨친다라고 하고, 뭐라고 표현을 하든, 의식이 확장된다라고 하고 하는 거죠. 못 빠져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의식은 그러하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자, 일단은 이 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답은 여기까지 하고 아마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 약간 오타가 있어가지고 오타 교정을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직관 옆에 인스티튜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스티브 선생님이 썸브리지 인스티튜션에서 온 것 때문에 제가 인투이션과 순간 헷갈린 것 같습니다. 직관은 인투이션이죠. 스펠링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각 감각이 있는데, 지각 부분을 보면 PLCP 뒤에 T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퍼세트. 이거는 그냥 오타로 봐주시고,
뭐 설마 제가 인투이션과 인스티튜션을 구별을 못하는 개념 구별이 안 돼서 이렇게 쓴 건 아닙니다. 예, 단순 오류고요. 자, 그렇게 고치고요. 지금 제가 이 그림에 있는 것 중에서 밑단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이건 벌써 설명했죠. 이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식에서 사고성체가 어떻게 작동하나를 그려놓은 게 맨 밑단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4개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대상이 출현을 했어요. 우리 앞에 어떤 대상이 출현을 탁 했는데, 시각은 빛과 색을 보려고 할 테고, 청각은 소리를 들으려고 할 테고, 촉각은 이 느낌을 감지하려고 하겠죠. 예. 그게 우리 감각기관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죠. 그런데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여. 흐릿해. 혹은 들리긴 들리는데 애매해. 심지어는 이제 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 물리적 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물리적 소리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거든요. 물리적 소리 안에서 뭔가 의미를 뽑아내려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바람 소리도 내일 비가 올 것 같다라는 바람 소리가 있고, 예, 아주 맑은 날에 바람의 느낌이 있죠. 바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달라요. 그리고 날카롭게 부는 바람 소리는 이 앞에 뭔가 좁은 지형이 가로막고 있다는 뜻인 거고, 예, 소리의 장단 고조가 있잖아요. 장단 고조. 이 소리의 장단 고조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예, 상황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요. 의미를 파악하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장단 고조도 있고 음계도 있겠는데, 음이 들리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모니를 찾으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인간은 어떤 빛과 색을 볼 때, 소리를 들을 때 시각 혹은 청각에 마땅한, 클리어한, 뚜렷한 어떤 정보들을 보려고 하게 되는데, 그게 흐릿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애매해. 잘 안 보여. 뭐가 들리는 것 같은데 뜻을 모르겠어. 이게 무슨 바람 소리인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흐리멍텅하게 감각 지각을 충족을 못 시켜. 충족을 못 시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각이 안 돼요. 그죠? 지각이 안 되잖아. 이 대상에 대해서 지금 내가 뭐라고 파악해야 되는지 안 써. 지각이 안 돼. 지각이 안 되는 상태를 무지라고 하죠. 이게 무지한 거잖아, 지금. 예. 대상 파악이 기본 정보가 지금 부족해요. 이 무지한 대상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바로 나타나는 감정이 불안. 사람은 언제 불안한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대상을 모를 때 불안합니다. 이게 뭔지 모를 때. 따지고 보면 인간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렇죠.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 의미가 또렷하게 나한테 정리가 안 되니까, 나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나한테 또렷하게 정리가 안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죠. 삶에 집착하고. 예, 참 인생은 아이러니합니다. 삶에 집착하면 욕망이 커지고,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삶이 죽음 같고. 안 죽으려고 애써서 열심히 살았는데, 애써서 열심히 사는 과정이 오히려 삶을 외면하는 과정이 되고, 생생한 삶을 놓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참 아이러니가 있죠. 예. 이 인생의 아이러니에서 인간이 벗어나기 힘들다. 이 운명적 비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게 고대 그리스 비극의 일관된 주제잖아요. 인간은 비극에서 못 벗어난다. 이게 드라마의 일관된 주제인데, 근데 그거는 일상이고,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수행을 해서. 사람이 수행한다는 게 이게 다 이런 자기가 자기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구원의 출발점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죠. 예. 그럼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걸 파악하려면 자기의식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 네, 거기까지. 실은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자기의식을 대자화시켜서 관조할 수 있고 명상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다.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은 영영 못 벗어난다. 자, 어쨌든 지각이 흐릿하면 바로 떠오르는 감정이 불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안 말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또 다른 게, 지각이 잘 돼.
지간이 너무 잘 돼. 이제 익숙해졌어. 그래서 이제 대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대상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나? 권태가 와요. 익숙해지면 권태가 옵니다. 권태가 오면 우리는 또 새로운 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인생사에 반영이 됐을 때는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저를 욕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사실은 사실인 것 같으니까 결혼은 왜 연애의 무덤이 되나? 결혼해서 권태기를 안 겪는 사람도 있나? 안 겪으면 이상한 거죠. 안 겪으면 이상한 거죠. 예.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자극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생 동안 한 번도 안 가져보는 사람 있나? 안 가져보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자연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회 문명을 이룩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더 어떤 업그레이드된 필요를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의 어떤 규범을 정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걸 또 의식적으로 따라주는 것도 그게 인간적인 거지. 예, 자연적이라고 해서 자연 다 따르면 그건 동물이잖아. 동물이잖아요. 슈타인가 자유 철학에서 참 재밌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말하는 자유를 어떤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하는 자유라고 받아들이기 쉽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누구든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을 막 어지럽히고 살 거 아니냐. 욕망을 막 표출하고 살 거 아니냐. 그럼 사회가 무너질 거 아니냐라고 말할 거다. 그런데 그건 내 뜻을 전혀 잘못 오해한 것이고 내가 말하는 자유가 그런 자유가 아니다. 그건 앞에 읽어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문장을 덧붙입니다. 인간은 동물적인 욕망을 동물보다 충분히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 얼마든지 문제점 덩어리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위대한 것은 그 많은 문제를 안고도 더 높은 존재가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애써서 위대한 거지. 예, 그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군자도 욕망도 있고 예, 성인군자도 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감정들 깨끗이 씻어냈다고는 말 못하는 거예요. 성인군자도 성욕도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지. 근데 보통 사람하고 성인군자하고 다른 거는 뭐 없다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조절할 수 있고 그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능숙해져서 평화로울 수 있다는 얘기일 뿐인 거지. 예. 재밌죠? 욕망이 없는 게 성인군자가 아니고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애쓸 수 있는 것 그게 인간의 위대함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권태가 옵니다. 이 권태라고 하는 거는 인상의 부족, 감각인상의 부족. 인간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나의 사고성체가 계속 활달하게 굴러가기 원해요. 나의 사고성체가 활달하게 굴러가려면 어떤 감정적인 요동, 그 다음에 감각인상으로부터 오는 감정의 어떤 요동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야. 근데 그 인상이라고 하는 것, 그 소재가 횟수 혹은 양 이게 부족하면 심심한 권태감이라고 하는 데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인간은 권태는 불안의 양면이거든요. 거의 불안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왜 비슷한가 하면 우리는 심심한 거 되게 싫어해요. 애고 오르는 거 심심한 걸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 또 이제 또 거꾸로 좀 뭔가 좀 의식이 확장되려면 이 심심함을 벗어나면 심심한 상태, 남들이 보기에는 야 심심하겠다 싶은 상태를 전혀 내적으로 자기가 안 심심하고 뭔가 흥미있는 거를 끄집어낼 한마디로 혼자 잘 놀 수 있으면 실제로 공부하고 수행하고 의식 확장하는데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권태를 견뎌내는 거. 근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니죠. 남들 보기에 심심하게 보일 뿐이지 끊임없이 자기 내면에서 어떤 사고의 확장 내지는 뭐 많은 의식의 확장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해요. 진짜로. 예. 그 인상을 내면에서 막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하다는 거야. 예. 그런데 어쨌든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감각 소재가 부족하면 권태를 느낍니다. 권태를 느끼면 권태는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다. 왜냐하면 권태, 심심함 이라고 하는 건 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이 정적인 걸 못 참는다는 거거든. 동적인 게 있다, 정적인 게 있다. 정적인 거를 무서워해. 왜? 정적이다, 심심하다는 것은 뭔가 의미를 활기 있게 계속 찾고 싶은데 그 의미 생성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활기가 있다는 건 살아있는 느낌을 주죠. 정적이다 는 거는 죽어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불안을 일으키듯이 권태도 불안과 비슷한 감정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태를 느끼는 순간 이 권태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린애들은 장난감을 찾고 어른들은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없는 싸움도 없는 시비도 일부러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만 진담만으로 인간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괴기스러운 문명을 만들어 놨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걸 이제 조금 약간 농담만 진담만으로 하자면 심심해서 만들었다 이거. 심심해서 만들었다. 가만히 못 있는다는 거야. 아, 요즘 그 장기하인가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 있대요. 가만히 있으면 돼. 뭘 그렇게 자꾸 하려고 그래. 그게 노래 제목이 돼요. 뭘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 뭐 그런 노래가 있던데, 뭐 그렇죠.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익숙해지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내면의식 속에 침잠하고 명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가만히 있어도 안 심심한 상태가 되는 거야. 자기 내적인 의식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겼을 때 우리는 권태를 이겨낼 수 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권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감각과 관련된 데에서 불안, 권태라고 하는 기본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각 지각이나 감각 인상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의식적인 어떤 상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데 이걸 이제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언어가 계속 끼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니까 개념을 타고 심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 개념을 타고 올라온 심상을 가지고 우리 뭘 하냐? 우리 뇌가 하는 행위는 추론을 하는 거죠. 인과열 추론. 인과 추론을 하는 거죠. 인과 추론. 뇌가 인과 추론을 합니다. 인과 추론을 하고 나면 아, 그러면 판단은 이게 맞는 거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그림에서 이게 자꾸 꺼지네. 이 그림에서 아래쪽에 개념을 타고 올라가서 맨 위에 심상으로 한번 꼭대기에 닿았다가 이 꼭대기에 닿아 있는 심상을 추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면 내적으로 어떤 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입장이 서죠. 근데 입장이 섰다고 해서 행위로 바로 나가나요? 행위로 안 나가죠. 행위로까지 나가야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학에서 개념, 판단, 결론이라고 했을 때 결론은 단지 논리적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위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지로 가는 거. 의지와 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와 행위로 연결되는 거, 즉 결론, 이거는 판단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 전체 그림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욕망이 작동을 하고 지각과 인상, 감정들이 주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미 심상은 형성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심상이 형성이 됐는데 추론이 잘 안 돼. 추론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과 사태 전체에 인과관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추론이 안 되면 판단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론 단계에서 막 해버렸어. 이게 어디서 왔지? 왜 왔지?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이러면 사람은 조급증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추론도 됐어. 추론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판단이 안 돼. 왜냐하면 추론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죠. 사람이 항상 갈등하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냐, 내 이익대로 행동해야 될 것이냐, 이런 갈등이 있단 말이야.
이제 추론은 됐어요. 아, 이 현상은 어디서 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처리되겠구나 하는 추론이 됐어. 근데 판단을 하려니까 가치 갈등이 내면에 있어요. 그래서 판단 장애에 걸려. 판단 장애에 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더라도 후과가 두려워. 미래가 걱정이 돼. 이렇게 해도 걱정되는 게 있고 저렇게 해도 걱정되는 게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자기 판단에,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 판단에 의심을 가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판단에 의심을 가지는 겁니다. 의심이 들게 됩니다. 아, 내가 판단 장애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어떤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불안과 권태와 조바심과 자기의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책감이 들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이 이걸 종합해서 느끼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허함,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안정되게 착착 못 가면 사람은 나는 못나니 하면 자책감에 빠져들게 되고 인생은 공허해 하는 대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야. 전반적으로 허무주의, 염세주의 같은 것들이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내가 저 위에 있는 라인, 심상추론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을 뚫고 뇌가 또 언어가 또 선입관이 또 우리의 어떤 내면의 가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지 못하게 하나의 울타리를 딱 치고 가로막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울타리를 넘어가려면 겁이 나기도 하고 잘 모르겠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고의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이래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거 대개의 사람들은 이 울타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안정감을 바란다는 거야. 안정감,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안정감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악순환이 계속 더 돌아간다는 거지. 안정감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염세주의도 강해지고 어떤 그 자기 연민도 강해지고 자기 연민이 별게 아니고 나는 못나니 이런 에서 오는 슬픔이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해서 오는 슬픔. 예, 이것도 강해지고 이제 부작용이 강해집니다. 그럼 의지가 꺾이죠. 그래서 제가 반의지라고 써놓은 겁니다. 왼쪽에 반의지, 의지가 꺾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위에 쳐져 있는 라인을 못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뚫지 못하면 저절로 좌절감, 자책감, 죄의식, 염세주의 이런 것들이 대거 따라 발생한다. 그러면 뚫고 나가면 되겠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죠. 뚫고 나가면 됩니다. 뚫고 나가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아주 부정적 방식으로 되면 이제 왼쪽처럼 되는데 굳이 부정적 방식으로는 되지 않으나 뚫지는 못했지만 긍정적 모드로 바뀌는 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쭉 해서 옆으로 흐르는 화살표로 신미감이라고 해놨잖아요. 어떤 미적인 그 감정을 느끼는 거,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자, 우리는 사람들 아름다운 거 다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더 원하는 것은 그 개별적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어떤 세계와 내가 통일되는 보편 원리를 알고 싶어 하는 본능들이 다 있거든. 본능들이 다 있는데 그까지는 못 갔어. 그까지는 못 갔지만 허무주의로는 안 가고 아 그런 세계가 있어. 내가 이 생에서 그까지는 못 갔지만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나의 최선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과 어느 정도의 주관적 진실을 나는 찾았어. 예, 사실 근본적으로 아름다움은 인간은 어디서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하면 뭐든지 내가 대상을 볼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렇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형적인 가능성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데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꽃은 시 속에 있는 모든 색깔과 향기와 성질들이 다 드러난 거잖아요.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났단 말이야. 그러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훈민정음 파자 아름답다의 이형, 이 원형적인 거죠. 후음이죠. 수죠. 태극입니다. 이게 산목이죠.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초성의 르,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것이 종합이 됩니다. 또 종합이 됩니다. 한마디로 태극이 바깥으로 나가서 종합이 됐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움, 더 어딘가에 꼭지점에 닿은 겁니다. 꼭지점에 닿았다는 것이 자기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걸 다 끄집어냈다는 거죠. 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는 밑으로 가는 거죠. 원형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뭉쳐집니다. 요렇게 한 바퀴 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어떤 존재의 자기 실현, 온전한 자기 실현 과정, 이걸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한다. 아름다움이라고 한다. 제가 이래서 한글이 글풀이가 된다라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음소가 의미가 있다. 음소가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음소의 어감을 잘 이렇게 해석해 보면 거기에서 그 음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음절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 당연히 의미 추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그러한 것이다. 아름다움이란 그러한 것이라서 인간이 내가 보편 원리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내 삶에 최선을 다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던 가능성을 자기가 다 실현했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내 안에 있는 힘을 다 끄집어냈어. 그 결과가 타인들의 평가에 있어서 높든 낮든 비교 상대가 아니라, 비교 경쟁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충족감이죠. 나는 온 힘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그 자기 충족감. 그게 있는 사람들은 주관적 진실이라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진실과 만족의 타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삶을 아름답다고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다고 보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어떤 지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미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미감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한다. 철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꽤 여럿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건 신미감정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칸트도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의식은 일종의 숭고를 느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숭고가 일종의 신미감입니다. 현대 철학자들이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영성을 여전히 부정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영적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데는 거기까지 뿐이거든. 거기가 한계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서게 되는 게, 현대 철학의 끝은 그냥 신미감정 이렇게 떠받드는 거 말고는 그 다음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밑으로는 불가지론, 위로는 영성배제. 이래 돼 있기 때문에 현대 철학은 답이 안 나온다. 영의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포스트 모던이 됐든 뭐가 됐든 철학이 확장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은 현대 철학은 힘이 없어요. 철학은 더 이상 새로운 사상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속에서 기술만 발전하잖아, 기술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기술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해요. 좋은 기술 만들어 놓고 무기 만들고 사람 해치는 데 다 쓰지 뭐. 오유. 제가 어쩌다가 공기관이나 이런 데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가면 요즘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칠판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 교재가 다 미디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디어 기술 자체가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 디지털적인 도구들이 얼마나 아이들의 감성을 해치는지. 그게 직접 해치는 것도 있고, 필요한 아날로그를 경험하지 못하게 해서 세계와 자기의 연속성에 대한 감각이 전혀 안 생기게 돼. 저절로 이원론자가 되게끔 돼 있어요. 아예 칠판이 없어서 아예 쓰는 도구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처럼 평생을, 이게 가로떨어지는 칠판에 이렇게 판서만 해온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그렇게 미디어로 꽉 찬 교실에 들어가면 진짜 제가 영혼이 깎이는 느낌이에요. 막 스트레스 막 시달리는 게 팍 와.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신미감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오른쪽. 그래도 이게 신미감, 자기 실현을 어느 정도 느껴야 얻을 수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생활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인데 그래도 이게 끝은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인지학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 전체로서의 인간 아닙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은 어딘가 하면 우리가 언어로, 선입관으로, 그 다음에 감각으로 만들어놨던 그 경계선, 심상과 추론의 울타리, 그걸 뚫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걸 뚫고 의식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고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의 출발점은 상상력이다. 그래서 그 고차적인 상상 능력이 내면화된 사람을 부르기를 우리는 마나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고차적인 상상력은 저차적인 상태에서도 계속 작동은 하죠. 계속 작동합니다. 근데 어린이 때의 상상력 혹은 뭐 청년일 때의 상상력 다 있죠. 계속 다 있는데 이게 항상 이 상상력, 즉 아스트랄의 산물이 에테르에 사로잡혀가지고 혹은 폐쇄적 자아에 사로잡혀가지고 선입관이나 편견으로까지 작동을 해버리는 식으로 일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뚫을 수 있는 의미의 고차 상상력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상상의 힘, 이게 내면화가 되면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의식 상태를, 그 존재를 마나스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상력이 아주 능숙하게 내면화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인스피레이션이 내면화되면 붓디라고 부르고, 인투이션이 내면화되면 아트만이라고 부르고, 이건 아는 건 이렇게 개념 구별을 하죠. 근데 사실은 저 위에 붓디, 아트만은 우리가 강의할 때 별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가달 가능성이 거의 제로잖아. 우리 현실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 농담입니다. 근데 당장 교육에서 이런 걸 가져다가 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을 얘기하는 자리에서는 논외로 조금 제쳐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상상력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추진력이고요. 근데 이 상상력을 발휘를 할 의욕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의욕, 관심. 그 의욕이 관심입니다. 근데 이 의욕이 어떤 배터리가 다 나갔나 봐요. 잠깐만 볼게요. 이거 많이 있네. 그 의욕은 다른 어떤 탐욕들하고는 구별되는 선의의 의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선의의 의욕을 우리는 관심이라고 그래요. 관심. 영어로는 atten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딘가에 지금 내가 눈을 꽂고 있다. 근데 꽂고 있을 때 마음 상태는 뭡니까? 저걸 알고 싶다. 저거의 유의미성, 나한테 대한 유의미성, 나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유의미성을 알고 싶다. 이거거든요. 슈타이너는 이걸 사랑이라 그랬어요. 세계에 대한 고차 상상에서 주어지는 깊은 관심, 이걸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도 마치 정치 경제적인 자유가 있고, 그죠? 문화적인 의미의 자유도 있고 영적 의미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도 애욕으로서의 사랑도 있는 거고 성욕으로서의 사랑도 있는 거고, 탐욕이라는 의미의 사랑들도 있지만 슈타이너가 자유로운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자기 울타리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 요걸 사랑이라고 했다. 그래서 사랑의 바탕이 돼주고 여기에 상상력이 더해져야 드디어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점프를 하면 뭘 얻나? 뭘 얻기는 자유를 얻죠. 자유를 얻고, 진리를 얻고, 이런 우리가 최상의 가치라고 얘기되는 것들을 이제 자기 걸로 실감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스토리가 짜여집니다. 이게 일단 인지학이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풍경이다. 좀 설명 빠진 데 없죠? 그죠? 글자 써놓은 거는 지금 관계는 다 설명됐죠? 어떻습니까? 좀 그럴듯한가요?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슈타이너 얘기입니다. 제가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패막은 이거 슈타이너 얘기입니다. 저한테 동의하냐 안 하냐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예, 저는 실제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게 조금은 추가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우리는, 이 그림 안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전통적인 4단 7정, 5역 7정 하는 것들을 예, 어느 자리에서 그게 작동하는가를 예, 함께 결합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덕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를 뚫었을 때 주어지는 걸 사덕이라고 합니다. 요 심상출원의 울타리를 뚫었을 때. 예. 그래서 마치 자연법칙 같은 정도로 인성이 세계와 합일이 됐을 때 덕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덕의 개념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영성은 사실은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걸 추상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동양에서는 인의예지를 갖춘 사람을 영적이다라고 했던 거다. 영적이다. 근데 인의예지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인의예지 되게 어려운 건데 하여튼 뭐 그렇고 개념적으로는 그렇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덕을 다 온전히 갖추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도 영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 감정 상태 속에서도 드러난다. 이게 사단이잖아요. 인을 내면화 못한 사람도 측은지심은 있다. 예를 내면화하지 못한 사람도 사양지심은 있다. 의를 내면화하지 못한 사람도 수호지심은 있다. 염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성통광명하는 지혜를 못 갖춘 사람도 시비지심은 있다. 옳고 그런 거 따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감정 상태나 일상적인 의식 상태에서도 예, 덕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어떤 그 상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사단인 거죠. 그게 사단인 거고 그 밑에 감각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게 오욕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하나 있고 칠정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오욕과 칠정 중에서는 뭐가 더 저 밑바닥인가? 오욕이 더 밑바닥이에요. 오욕은 감각기관에서 즉각 올라오는 거고 칠정은 그게 한번 관념화된 걸 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하면 오욕이 있고 칠정이 있고 사단이 있고 덕이 있는 거죠. 전체적인 위계가 그렇게 된다. 예. 자, 그럼 그림에 대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애나 어른이나 이런 거에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인지학이 교육학으로 전환되는 그 흐름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심리파악이잖아요. 심리파악이잖아. 지금 얘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뭐냐? 얘가 어떤 긍정 모드 혹은 부정 모드를 타고 있나? 물론 그거는 우리는 그 심리파악을 사고성체에 입각한 사고성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해서 심리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일상용어로 얘기하자면 오히려 이제 사고성체 당연히 움직이는데 나타나기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심리파악에서 나이대에 따라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도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심리 상태를 잘 이해하고 교사가 그 심리 상태에서 수용 가능하고 충분히 능동적으로 자극이 순환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자. 이게 교수 방법인 거고. 교수 방법인 거죠. 자, 그림 설명이 제가 충분히 의미가 있어서 사실 제가 이번 그 강의 시작할 때 첫날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만 하나 우리가 공유하고 다 같이 이해를 해도 이번 아카데미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용하게 많은 곳에 좀 응용되고 확장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끝나기 전에 이 그림 설명은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조금 충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다 갔네요.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청소년 교육은 내용이 지금 꽤 많이 남았거든요. 꽤 많이 남았는데 제가 이거를 뭐 내용적으로 풍성하게 어떤 요소 다 짚어서 말씀드리는 건 지금 불가능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어쩌다 보니 물론 우연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만 청소년 교육의 많은 부분을 스티브 선생님이 또 강의하신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특히 교과목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는 스티브 선생님 강의에 많이 일단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지금 청소년 교육 책에서 그 제목으로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4강 제목이 청소년기 성의식하고 역할 모델 정립. 5강 제목이 인간관계 형성과 권위와 사랑의 조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제목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슈타이너가 뭘 말하고 싶었다는 것을 조금 결론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 성의식. 청소년기 성의식이 어떻게 오냐? 왜 오냐? 하는가 하면 14세라고 하는 요때가 남자든 여자든 드디어 아스트랄과 에테르가 제대로 섞이기 시작하는 때예요. 제대로 섞이기 시작한 결과, 그 결과 개념 이해와 학습 능력이 늘어나고 그 의욕이 막 발생한다는 거죠. 에테르 아스트랄이 잘 섞이면 개념 형성과 그 개념을 처리하는 어떤 능력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아스트랄이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흡수를 하면, 소재를 흡수를 하면 에테르가 뇌에다가 축적시키고 저장 처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에테르도 어느 정도 성숙하고 아스트랄도 어느 정도 성숙해야 이 처리가 원활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 본격적으로 신장될 때입니다. 요때. 그러니까 이제 슈타이너는 14세부터 20세 요때가 인간의 일생 중에서 학습 능력 제일 높을 때니까 아주 파릇파릇한, 아주 활기찬 에테르, 활기찬 아스트랄이 상호작용할 때이기 때문에 요때 평생을 통해서 써먹을 걸 다 가르쳐 주라. 인생을 통해서 뭐 50대, 60대, 70대, 80대 몇 살까지 살든 하여튼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거를 요때 가르쳐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학습이라는 의미의 어떤 교육 기능이 집중되는 때가 요때인 거죠. 상급인 거죠. 이게 귀한 시간입니다. 이게 어영부영 보내면 안 되고. 근데 물론 뭐 국영수 물화생자느라고 보내는 건 또 별로 의미 없죠. 살면서 정말 필요한 거를 요때 학습시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때의 심리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는 그 인생에서 가장 어찌 보면 귀한 시기로 찾아오는 이 학습 능력을 소진하기 십상인 거죠. 왜냐하면 요때 또 반항기가 세질 때입니다. 반항기가 세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에테르 아스트랄 두 개가 다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그럼 아스트랄이 활성화가 되면 자체도 본격 따라 들어와요. 아스트랄 안에. 한마디로 자의식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에테르하고 상호작용합니다.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 에테르는 개념 형성 작업이라 그랬잖아요. 의식적으로 이게 작동할 때는. 그러면 14살쯤 되면 사춘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그전에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온갖 것들을 개념 규정해버리려고 그래요. 그걸 해버리지 못하면 조바심을 냅니다. 뭐에 대해서 미래의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거. 나는 어떤 인간이고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 이런 거. 한마디로 자기 정체성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정체성 고민이 시작되고 그걸 빨리 결론 내고 싶어요. 조바심이죠. 근데 결론이 내지나 안 내지죠. 안 내지는 미숙한 때인데 결론이 내질 수가 없는 나이 때인데 결론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소위 질풍노도라고 하는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혼란을 겪게 되고 이 결론을 못 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안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의존심이 강해지고 중독성이 강해져요.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럼 현실 회피하고 싶으면 당장의 현실을 안 떠오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기제라도 의지하는 거지. 이게 중독이거든. 게임 중독 같은 거 쉽게 될 때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만약에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하기는 아직 역부족이야. 그럼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영웅시하는 어떤 대상인 거죠. 역할 모델, 이상적인 자아상. 한마디로 내가 따라할 롤 모델을 찾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롤 모델을 찾게끔 돼 있다. 인간은 모방하고 권위를 쫓아서 성장한다 그랬는데 이때도 10대 때도 모방 계속하죠. 7세 전에도 모방합니다. 그런데 10대 때도 모방합니다. 모방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모방합니다. 근데 모방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7세 이전 혹은 7세에서 14세 때까지 꼭 더 어린 나이일수록 본능적으로 모방을 하는데 10살 넘어가게 되면 대체로 한 10살입니다. 10살 넘어가고 나면 본능적 모방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선택적인 모방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바람직한 사회적 자기상을 투사한 영웅 모델, 이걸 찾아서 모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역할 모델에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성의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는데, 성의식이라고 하는 거, 성욕이라고 하는 거, 에테르 아스트랄이 상호작용이 급격해지면 여기에서 개념 다루는 능력도 발생하고, 여기에서 상상력, 창조력 이런 이제 기본적인 기초 능력들이 다 확장이 되게 되는데, 요거 확장되는 게 욕망 단위, 생리적인 욕구 단위, 욕망 단위로 이렇게 밀착이 됐을 때 그걸 우리는 성욕이라고 한다. 성욕이 따지고 보면 생산력, 창조력이잖아요. 생리적인 창조력이 생기는 게 2차 성징 아닙니까? 예. 생리적인 창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아스트랄이 강화가 되면서 의식적인 창조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상상력과 함께 창조력이 생기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상상력이 강화가 돼서 창의적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와 성욕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덮어놓고 죄악시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아까 부정적 모드, 좌절감, 죄책감 이거 강화 쪽으로 그냥 훅 빠지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이 성욕이라고 하는 걸 건강하게 자기가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냐? 슈타이너가 제시하는 해법은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성욕이라고 하는 것들을 쭉 밀고 나가보면 상상력, 창조력, 그 다음에 아름다움에 대한 요구다라는 거야. 이게 결국은. 아름다움에 대한 요구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게 하고 충분히 경험하게끔 하는 교육과정이 선행이 됐다면 자기가 어떤 욕망이 들었을 때 이걸 아름답게 표현해 보려고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폭력적이거나 적자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 신미감을 찾으려고 애쓰게 되면 이게 성욕이 가장 건강하게 인식 표현되는 방식이다. 그럼 이제 결국 결론적인 해법은 자연 속에서 충분히 예술적 감성을 느끼도록 아이가 배우고 성장했다면 사춘기 때 대해서 성욕 때문에 어두침침한 어떤 그런 유형의 성욕 때문에 고통받지는 않게 될 것이다. 설사 성욕이 강해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적으로 충분히 잘 유도될 수가 있다. 성화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의식하고 역할 모델은 그 정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역할 모델 찾는 거 자연스러운 거고 성욕 커지는 거 자연스러운 거고 이거를 억압적인 방식으로 거부해서는 안 되고 건강한 방식으로 유도해 주는 게 교육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사춘기가 시작될 때 우리가 우상을 가지려고 하고 영웅을 가지려고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존중해 주고 존중해 줘야 되겠죠. 또 하나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에테르하고 아스트랄 중에 어떤 게 남성성하고 가깝고 어떤 게 여성성하고 가까운 것 같습니까? 남성성은 에테르 아스트랄. 에테르예요. 남성성이 에테르입니다. 그럼 여성성이 아스트랄이겠죠. 그러면 똑같이 에테르 아스트랄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반응 방식은 남자하고 여자가 남자는 어차피 에테르 우세가 타고난 거고 여자는 어차피 아스트랄 우세가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게 섞이더라도 표현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남자들이 훨씬 더 활동적이다고 보이니까 내면의 성격으로 봤을 때 남자가 더 수줍을까요? 여자가 더 수줍을까요? 맞아요. 남자가 훨씬 수줍어요. 이거 중요하다.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훨씬 수줍은데요. 그거 뭐 동양의 괴로도 표현됩니다. 남자를 표현할 때 소양으로 표현하는데 외강 내유. 다시 말해서 허세 덩어리. 남자는 허세. 남자는 허세로 특정 지어지는데 이 허세가 사실은 수줍은 거라는 거예요. 이 사춘기 남자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겁낸다는 거예요. 안으로 숨는다는 거야. 남자는 왜? 에테르가 강해서. 에테르가 강해서. 근데 여자는 아스트랄이 강하니까 이걸 표출하려고 한다. 자아를 내세우려고 한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려고 한다. 같은 나이 때 남자 여자는 여자가 훨씬 개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앞선다라는 거야. 앞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표출되는가 하면 또 아스트랄의 특성 때문에 외모 꾸미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화장하려고 하고
화장하려고 하고 어떤 인기를 끄는 외모와 이 관계 표현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대할 때하고 여자를 대할 때하고 교사가 태도를 달리해야 된다 그래요. 남자 아이를 대할 때 남자아이들은 자 반항기 심합니다. 근데 부끄럽습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 그러면 자기 표현할 때 굉장히 투박하게 하고 때로는 인색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틱틱거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항적으로 틱틱거리는 게 남자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지. 반항적으로 틱틱거리는 게 그게 그 시기의 특징인데 이 시기에 교사가 영향을 받아서 화를 내거나 예민한 반응을 하면 남자아이로부터는 존경심을 상실하게 된다. 그 교사는 내가 걔한테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자는 존경심을 상실한다. 왜? 남자의 이 에테르 성향이 힘의 우위 경쟁 성향도 내포하는 거거든. 저 사람이 내 영향을 받네? 그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남자애를 대할 때는 내가 너한테 영향받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투박함과 인색함이 나한테 부정적 영향을 못 준다 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 게 남자와의 관계에서는 중요하다. 근데 여자아이는 완전 반대라는 거야. 여자아이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극도의 분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한테는 거꾸로 내가 너한테 충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암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 은유적으로 애둘러서 내가 너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고 항상 신경 쓰고 있고 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를 내주는 게 여자애를 대하는 교사의 어떤 기본 태도라야 소통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 심리 상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요 키워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나머지 그 자세한 것들은 뭐 지금은 못하겠고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인간관계 형성에서 권위와 사랑의 조화라는 이 제목에서 몇 개 키워드만 찍겠습니다. 모방이라고 하는 키워드,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 다음에 권위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올려드린 자료, 아침에 올려드린 자료에 보면요. 제가 일부러 좀 굵은 고지로 해놨는데 모방을 왜 하는가? 인간은 모방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자, 처음에. 근데 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모방이라고 하는 이 행위, 우리가 보는 거를 모조리 다 모방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그 개인의 개성에 맞게 이렇게 관심이 주어지는 대상과 현상이 있고 그걸 모방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모방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이 모방의 원천은 연계에서 왔다. 연계에서 왔다. 내가 전생에서 경험했고 또 연계에 있을 때 다음 후생에 가면 나 뭐 해야지라고 의지 속에 박아놓은 어떤 까르마적인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입각해서 그걸 바탕으로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모방하기 때문에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신체적 눈으로 보는 세계가 이전에 내부에서 보았던 그건 연계에서 봤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봤던 것의 외부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 경험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 속에서 나의 영적 과제를 찾고 더 이제 실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모방해서 빨리 일단 이걸 능숙하게 만드느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방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사랑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세상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 이걸 사랑이라고 슈타인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사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랑도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의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느낀 감정으로서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어디서 배양이 되는가 하면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경험, 세상에서 어떤 감탄을 얻는 경험을 많이 한 애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사랑의 내용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한테 어떤 감성 충분히 완전히 감성에 젖어들게 하는 수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게 하고 경탄스럽게 바라보게 하고 그 실제로 유레카를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도 뭐 주입식 암기, 뭐 평가, 객관식 평가 이런 건 진짜 적이죠. 비교육적인 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 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권위 개념, 바람직한 권위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야. 인간은 권위 없이도 살 수 없고
권위를 떠나서도 살 수 없지만, 권위를 떠나서도 살 수 없지만, 권위에 매여서도 살아서는 안 돼. 또 이것도 이중적인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된다면,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 그 권위는 당연히 건강한 권위 개념이 잡혀야 되는데, 이 건강한 권위 개념에 대해서 슈타이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권위의 개념을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는 내용이 미적 감각을 발달시키라고 합니다. 미적 감각을 발달시키는 것이 나중에 도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했지만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적 감각은 에테로아스트랄 중에서 뭐? 아스트랄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스트랄의 실제 영적 실제는 뭔가? 우주적 질서예요. 우주적 질서입니다. 우주적 질서처럼 우리를 경이롭게 하는 세상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에서 어떤 신의 뜻이라고 해도 좋고, 뭐 섭리라고 해도 좋은 어떤 거대한 질서가 굴러가고 그 질서가 나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온통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신에 대한 권위, 이게 권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경의, 신에 대한 권위, 이게 권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저 사람이 무서우니까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거스를 수 없으니까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어떤 거대한 우주적 질서에 대한 경의, 이거로부터 권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심미감정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아름답다고 느낄 때도 그 속에 그런 질서가 표현이 되면 우리는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심미감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심미감정을 베이스에 쫙 많이 깔아두면 자연스럽게 어떤 신적 질서에 대한 믿음으로서의 권위의식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 권위의식이 나중에 도덕감정으로 연결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용상 연결은 되죠. 내용상. 그게 진짜로 그런 과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의 흐름으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거는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겠죠. 근데 슈타이너는 그렇게 되니 어떤 어렸을 때 심미감정을 충분히 가지도록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는 권위에 의지해도 안 되지만 건강한 권위는 어찌 보면 대개의 사람들한테 일생 동안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건강한 권위는. 그 건강한 권위의식은 사실은 우주에 대한 우주적 질서에 대한 경이로움, 존중 이런 거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심미감정과 도덕감정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제 슈타이너가 권위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좀 급하게 마무리를 지게 되었습니다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